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불붙은 가운데 오늘부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합니다. 중국이 내놓을 미국을 향한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네. 유 기자, 먼저 오늘 개막한 이 중국 양회에서 다뤄질 의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죠. 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앞으로 1년간 중국의 경제와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내일 있을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치안 국무총리가 업무 보고에 나서는데요. GDP 목표치와 내수 진작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대책, 또 R&D 투자 규모 등이 공개되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방안과 소비 수요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책, 또 혁신 기술 관련한 지원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이 오늘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바로 이 보복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대응을 자제하던 분위기였는데, 자,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지금 벌써 두 번째 대중국 추가 관세가 발효돼서 추가 관세율이 20%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종국적으로는 관세율을 60%까지 올리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에 응수하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내놨는데요.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에 대해서 15%의 추가 관세, 또 돼지고기와 대두 등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고요. 또 미국의 10개 방산업체와 유전체 분쇄업체인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서 수출입과 신규 투자를 막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 측은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의 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향후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통상 전쟁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핵심 히토류에 대한 수출 추가 제한이나 구글을 제외한 미국 빅테크 등에 대한 규제 등이 중국 측이 남겨 있는 그런 카드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중국 양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아마도 내일 발표될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올해 5%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세계은행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앞선 인프라나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민간의 소비가 현재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요.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내수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와 가전, 가구, 전자기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2구 환승 정책이나 중저소득계층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올해에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회에 앞서서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에서 4%로 올려놓아서 적극 재정을 펼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재정 적자에 집계되지 않는 특별 국채도 적극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4조 5천억 위안, 하나로는 약 900조에 달하는 돈을 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확장 재정과 통화 정책 완화를 주 수단으로 뜨게 되면은요, 미중 간의 전면전이 통상에서 환율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양회를 앞두고 이 중국산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딥시크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번 양회에서 이번에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한 구상이 거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기술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쪽의 입장이 좀 더 강했었는데요. 네. 이번 양회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은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과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 유니트리의 왕싱싱을 포함해서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과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중국 정부를 비판한 이후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회 평등 추구를 우선했던 공동부유라는 기조에서 민간 빅테크 위주로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 성장을 추구해달라는 선부론으로의 기조 변화를 좀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에 호응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인프라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비용과 규제 완화로 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중국이 이르면 4분기부터는 소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이 중국 최대 정치회사 양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중국만의 첨단 산업을 육성해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불과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수익률이 낮다고 중국 관련 ETF들이 대거 상장 폐지되곤 했는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지난해였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자회사 글로벌 X야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관련 ETF를 11개랑 이제 무더기로 상장을 폐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수익률 부진 탓에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 당시 투자자분은 이제 호황이었던 미국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네.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중국 대표 기술주 선전 종합지수는 4% 이상 오른 데 반해서 나스닥은 5% 이상 빠졌습니다. 네. 미국 증시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상장 지수 펀드 수익률 상위권 종목에 중국 관련 상품들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급감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관련 중국 증시 보관 금액도 지난해 연말 대비 2월 말 이제 4억 달러가량 늘어난 30억 달러 가량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삼성 자산운용이 처음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미국 기업보다 유비테크, 로봇센스, 샤오미 등 중국 로봇 기업의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달라진 증시 흐름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빅테크들이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개최되는 중국 전인대에서 중국은 이제 첨단 기업 육성 전략을 좀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주환 기자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 딥시크의 부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와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AI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연구개발 R&D 투자액으로 3조 6,13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24조 원을 지출했는데요. 중국이 매년 이 R&D 예산을 10%가량 증액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는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 규모로 지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큰 수준인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의 투자가 모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벌써부터 중국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신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앞으로 5년 동안 인공지능 투자에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알리바바도 3년간 AI와 클라우드에 3년간 이제 약 75조 원을 쏟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올해 미국의 M7 대신 이 중국의 T10이 대세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런 기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중국의 경기 부양 이후에 급등을 했다 급락하는 사례가 좀 빈번했기 때문에 네. 이제 증시에서는 연초 이후에 텐센트나 바이두, 알리바바, SMIC 등 이제 테래픽 10이라고 하죠. 엄청난 10인데
T10 주요 기업들이 주가가 20에서 최대 한 9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M7 이제 미국의 M7 기업들이 한 5%에서 30%가량 떨어진 것과는 비교가 되는 대목인데요. 네. 관건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가 반짝했다가 또 내려갈 것이라는 그 사례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우려들도 많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중국 테크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때문에 이제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차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로 중국이 이제 수출 진작 대신에 내수 진작과 증시 부양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과거와 달라진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딥시크가 일정을 앞당겨서 차세대 추론 모델 R2를 좀 5월쯤에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그런 호재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중국 내수 소비재와 기술주 위주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좀 관심사가 될 텐데 네. 중국의 내수 회복 진작으로 IT 재고가 좀 줄면서 D램과 낸드, 범용 제품의 가격이 조기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소비 여력 해제가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알령 해제와 만나면 우리의 화장품이나 엔터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안 장관이 오늘 미국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미에서는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참여와 조선업에서의 협업 등 우리의 협상 카드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에너지 산업을 위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천연가스 수입이 많은 국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길 바랬고 우리나라에도 요청이 온 겁니다. 우리는 미국산 가스 구매도 늘리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한 겁니다. 안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으로 행정서명에 이어 상무부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 쪽에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도 우리의 에너지 수급이 중동에 치우쳐 있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카드로 에너지에 이어서 이 조선업도 등장을 했는데 하지만 결국 이런 협상 카드를 이끌어내려는 게 미국의 속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협상의 주요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선업도 미국 내 산업이 뒷걸음질 치면서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요. 안보까지도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안 장관은 방미 당시 미국의 군함이나 쇄빙선 등의 주문을 우선 제작해 납품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들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이혜곤 기자였습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차입 인수 방식에 대한 비판과 경영 실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밤 12시를 넘어서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기습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전에 언론에 알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시간은 정확하게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법원도 대표자 신문을 한 뒤에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요. 이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건데 내부에서도 발표 직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회생 절차는 재정적 문제가 있는 채무자나 기업이 주주나 채권자 등에 대해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다시 말해서 파산이나 부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전국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만 직원은 물론이고요. 물건을 납품하는 협력사와 소비자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홈플러스가 이렇게 갑자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신용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자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이죠.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을 뿐인데 업계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상 단기물인 CP 신용등급 A3- 수준은 장기회사채 BBB-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BBB-는 정크본드 직전에 해당하는 신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크본드는 쓰레기라는 단어 뜻 그대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서 부도 위험이 큰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죠.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채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도 꺼리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잠재적인 위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이 1,400%를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유통업계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그래도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업계 2, 3위 하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은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매출 기준으로 이마트에 이어서 2위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총 차입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5조 4,620억 원에 달하고요. 회사 측에서 보고 있는 금융부채 규모는 2조 원 수준입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 3천억 원은 인수금융으로 활용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빌려서 샀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기업 가치를 높여서 엑시트, 즉 재매각을 하는데요. MBK 파트너스 역시 돈을 들인 만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예상과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기 전인 2014년 회계 연도에는 2,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602억 원, 또 1,99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빌린 돈은 갚아야 하니까 점포를 매각하기 시작했고 2015년 142개던 점포 수는 현재 126개로 줄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수익 기반이 또 약해지면서 또다시 실적은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빚을 내서 인수를 하고 마트 건물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있는 MBK 파트너스인데 게다가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부터 분할 매각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수 후보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회사도 인수 합병 과정이 험난한 상황인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사려는 곳이 과연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는 인수자를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은 물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홈플러스 측에서는 부동산 자산도 4조 7천억 원이 있고 잉여 현금 흐름도 한두 달 동안 1,000억 원 정도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논란도 제기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됩니다.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 절차에 따라서 전액 변제되는데요. 그래서 주주가 먼저 부담해야 할 손실을 채권자에게 먼저 부담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죠. 앞으로 채권자 협의회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홈플러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협의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울 재건축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들은 늘어난 비용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합들은 공사비를 30~40%씩 더 달라는 요구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벌써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로 볼 때는 얼마나 늘어난 상태입니까? 예, 1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0.9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작년 10월부터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반등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서울 재건축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이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을 직접 다녀왔죠? 예,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 메이플자인데요. 오는 6월 말 입주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설계 변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서 조합에 4,9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공 계약을 맺었을 당시 공사비가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네. 상황에 따라 지금 1조 6천억 원까지도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이 올려줄 수 없다고 하자 GS건설은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설계 변경권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6월 말 입주가 임박한 상황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중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만약에 GS건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이 공사비를 최대 70%나 올리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래서 워낙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요. 네. 서울시가 그래서 서울시 중재로 지난주에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아직 입장차가 크지만 갈등 해결의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모두 입주 차질이란 파국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고위 관계자는 입주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정 합의라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비단 메이플자이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현장이 올해 최대 15곳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건설사들은 이 생존을 위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건설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매출 원가율을 보면 지금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건설사들 대부분의 작년에 원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지난해 원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100%를 넘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보통 원가율 한 80% 초중반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권으로 여기는데 네. 들어오는 돈보다 자재와 인건비 등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올려서 원가 부담을 만회하고 물가가 오르면 또 공사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늪에 빠진 겁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수준에서 건설사들의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가뜩이나 공사비 부담이 큰데 수주전을 위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했다가 경쟁에서 지고 돈을 날릴 바에는 확실한 곳만 선별 수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쉽게 풀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지 원가율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착공한 주택 사업의 경우에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공사비를 미리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이후에도 원가율이 계속해서 나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공사비를 많이 올린 만큼 추가 인상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남권 등의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계속해서 원하는 만큼 올리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